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는 140페이지, 그리고 프린트는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참고해서 이번 시간 수업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시간에 뭐 배울 거냐면 교과서 140페이지를 보면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 경제라는 단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140페이지와 프린트 3페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프린트 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자, 얘들아. 우선 프린트 3페이지를 보면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즉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세기 말에 이제 신항로가 개척이 되고, 유럽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절대 왕정의 구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에 이제 힘을 입어서 이 당시에 이윤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이 나온다. 즉 부는 상품의 유통에서 창출된다라는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즉 얘들아, 즉 이윤이 유통 과정에서 창출이 되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창출된다는 이런 상업 자본주의에서는 생산 활동이 자유롭지가 않아. 생산 활동이 자유롭지 않고, 즉 상인이 주문한 만큼만 생산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업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만약에 만들 능력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이 나한테 10개만 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무리 10개 이상을 만들 능력이 있어도 즉 10개만큼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거 물건을 팔아도 결국에 이게 유통이 되어야만 내가 이윤, 즉 부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내가 생산한 만큼 다 팔리는 게 아니라 상인이 딱 주문한 만큼만 유통이 되기 때문에 딱 이 생산하는 사람들은 상인의 주문만큼만 딱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에 잠시만 얘들아. 이러한 시대에 주로 이제 시대상의 모습이 어땠냐면, 이러한 시대에는 우선 금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러한 시대에는 귀금속, 즉 금을 보유하는 것을 중시를 했고,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했고, 즉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했던 이런 시기였거든, 얘들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시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중시되었냐면은, 우선 중상주의라고 해서 상업이 국부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상업이 국부의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상업, 즉 상업이 국부의 상업이 나라가 부자가 되는 그런 원동력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얘네 이윤, 즉 부는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창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유출 과정에서 이제 창출이 된 거고, 두 번째로 여기 지금 중금주의라고 해놨는데, 이 당시에는 나라에서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거, 금을 가지고 있는 게 부유함의 척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금주의라는 것은 금이 중요해. 그래서 금이 중요하다. 이거 왜냐하면 표시 알겠지, 얘들아? 왜냐하면 국부, 즉 나라의 부는 귀금속의 양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금을 중요시했어요, 얘들아. 그래서 따라서 얘들아, 금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려면 수입을 많이 해야 될까, 수출을 많이 해야 될까?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수입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이거에 대한 대가로 금을 줘야 되는 거야. 하지만 수출을 하면 내가 물건을 수출을 하고 이 물건에 대한 대가로 금을 받아올 수 있잖아. 그래서 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역의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행사했어요, 부장님? 아니 여기 불 켜 있어서 행사 있나 봐. 아니요. 그래서 이러한 무역의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보호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중상주의, 즉 상업이 국부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이유는 어디서 유통 과정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상업 자본주의의 과정인 상업 자본주의의 시기인 15세기 중엽부터 그 다음에 18세기 중엽 시기에는 귀금속의 보유를 중시하는 시기였어. 그래서 왜냐하면 귀금속의 양이 즉 국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이런 보호 무역의 형태를 가졌다라고 여기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지금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 활동이 자유롭니? 자유롭지 않아. 생산 활동이 자유롭지 않고 지금 자본주의에서 우리 굳이 이제 갑을 이런 걸 따지진 않는데 주로 갑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상인이 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 갑이라는 한자야. 상인이 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인이 야 이만큼 만들어. 그러면은 생산자는 그거만큼 그것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상인이 10개만 만들어. 그러면 생산자가 딱 10개만 만드는 거야.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이제 생산자라고 해봐라.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저 듣도록 해보자 얘들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기가 이제 생산자들이 막 불만이 있을 거잖아. 왜 나는 100개 만들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상인 쟤네가 뭔데 나한테 10개만 만들래? 이러한 이제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 표시는 우리 아빠는 알겠지만 뒷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설명 한번 해줄게. 요거 사람 머리에 사람 어깨거든. 그래서 요 표시를 그으면 요거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때 딱 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얘들아 공급은 수요로 창출을 해. 그러니까 만들면 팔린다는 얘기야. 만들어. 그러니까 유통은 걱정하지 마. 만들면 팔릴 거야. 라고 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요거를 이제 세이의 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을 한다. 즉 물건을 만들면 팔리니까 유통은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이가 등장을 하면서 즉 국가의 부는 지금 상업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부는 유통 과정에서 이제 창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 자본주의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즉 국가의 부는 생산 능력,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 즉 생산 행위가 국가의 부 창출의 원동력이 된다는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18세기 초부터 19세기 중엽 시기까지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치 창출의 원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생산 그 자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이때 당시 얘들아 미안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아니라 국가의 부 창출의 원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생산 행위 그 자체가 국가의 부창출의 원동력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들아 봐봐.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래.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많이 만들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만들었어. 근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만드는 건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 즉 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중반에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집니다. 18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전하게 되고 이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즉,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으로 생산하던 것이 즉,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또한 여기 지금 상업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국가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거든. 근데 어차피 만들면 팔릴 거니까 니네 국가는 거기에 개입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즉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애덤 스미스가 이제 이러한 사상을 제시하게 되고 즉 이렇게 만들게 된 물건들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서 즉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가격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 가격의 기능인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를 하는 이런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제시를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즉 시장에 그냥 내비둬. 그러면은 시장 가격이 알아서 할 거고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라는 이런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애덤 스미스가 주장을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산업혁명과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국가는 간섭을 하지 말고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이렇게 국가가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애덤 스미스가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값싼 정부,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값싼 정부, 그리고 소극 국가관, 국방이나 치안만을 담당하게 되는 소극적인 역할만 하게 되는 이러한 소극 국가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들아 문제가 발생을 해. 엄청 많이 만들어냈잖아. 예전에 이제 사람의 여기 몸으로 만들어냈던 것을 이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기계로 만들어내고 이제 나라에서 이런 거에 어차피 여기 산업 자본주의에서는 만들면 팔리니까 유통 걱정하지 마. 무조건 다 팔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들면 다 팔린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안 팔려. 너무 많이 시장에 이제 너무 많은 물건이 생산해서 나오는데 이걸 사가는 사람은 없는 거야. 이런 거를 공급 과잉이라고 해. 그렇게 하고 물건이 많이 나왔어. 근데 살려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물건값을 계속 높게 받을 수가 없겠지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이윤이 하락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2차 세계대전 시기 이 시기에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가 엄청 팽창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아 이제 기계로 생산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이서 생산할 필요 없이 소수의 기업만 생산을 해도 시장에서 원하는 양을 모두 다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제 자본주의가 엄청 발달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생산하지 않아도 되고 소수의 몇 개의 기업만 생산을 해도 이를 모두 다 이제 시장에서 그 원하는 만큼 생산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이 아니라 한 개의 기업이 시장 전체의 수요를 맞출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소수 혹은 한 개의 기업만 남게 되고 이를 통해서 거대 자본을 가진 독점 기업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다음으로 이제 19세기 초에는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이 되고 이제 이 사회주의 사상에서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소득 분배의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공급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네 유럽
제국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해외 식민지 개척을 하게 돼. 그러면서 군사력, 경제력에 의한 대외 팽창 과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그러니까 식민지부터 적어줄까? 이런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고 왜냐면 물건 팔아야 되니까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고 이것은 즉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제국주의의 탄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또 이후에 세계대공황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제국주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해외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 탄생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후에 대공황의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공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대공황이 언제 발생을 하냐면 1929년에 이제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는 거야. 그냥 망하는 거야. 망하고 실업자의 수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러한 시기가 오다 보면은 결국에 사람들은 어디에게 이걸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얘들아? 이럴 때는 이제 정부에 이걸 해결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를 좀 수정해달라. 이러한 시장 자본주의가 이렇게 그대로 두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점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자본주의를 수정해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9년에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고 케인즈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 공급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생산활동 공급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케인즈는 뭐가 중요하다? 수요가 중요하다. 만들면 뭐하냐? 이게 팔려야지. 만들면 뭐하냐? 이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즉 수요가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딜 정책과 같이 실업 구제 및 정부의 대규모 공공사업 등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정부의 역할이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디있지? 산업 자본주의의 국가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에는 정부의 역할이 엄청 컸기 때문에 적극 국가관 그리고 큰 정부 복지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결국에 대공황이 왔고 대공황으로 인해 기업까지 도산하고 실업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나 그냥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얘들아? 당연히 국가에게 요구를 하겠지. 그래서 이 당시에 수정 자본주의 시대에는 국가의 역할이 커졌고 그래서 즉 적극 국가가 큰 정부 복지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시기에 이제 시행했던 정책으로는 미국의 뉴딜 정책이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러한 정책을 실행을 해서 실업을 구제를 하고 정부가 이제 대규모 공공 사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정부가 이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렇게 개입하다 보면 또 정부는 다 잘할까? 다 잘하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이러한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 실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인 정부 실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제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를 해결하려고 이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지만 이게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러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원 분배나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시장의 자율성을 이제 저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이런 시장의 자율성을 지켜줘라 라고 해서 이제 정부의 경제, 즉 시장 개입은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즉 시장 그대로 냅둬라. 그러면 얘네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자유주의의 이제 여러 나라에서 관련 정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이제 공통점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 자원 분배에 비효율성을 가지고 오고 결국에 부패를 낳아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요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억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처리즘의 이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대처리즘의 같은 경우 공기업을 민영화를 하는 거야. 공기업을 민영화를 해서 나라가 조금 더 관리하고 운영했던 것을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다음으로 레이거노믹스의 이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조세를 줄이는 거, 즉 세금을 조금만 내게 하는 거. 근데 얘들아 대처리즘에서 이제 대표적인 정책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거는 복지 예산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거든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우리 공기업 중에 우리 이제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공기업이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이러한 기업까지 민영화를 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생존과 관련된 기업이 민영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생존에 필요한 비용, 즉 생존 비용을 비싸게 지불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프린트 3페이지 같이 보면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한 내용 교과서 140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즉 자본주의의 변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먼저 절대 왕정 시기에는 상업 자본주의, 그리고 중상주의 정책이 중상주의인데 중상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규제하는 이러한 정책을 폈었고, 얘들아 잠시만.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산업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사상이 이제 애덤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제시를 했고, 이때 이제 시장의 가격 기능인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중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중시했고, 이때 정부는 작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줘. 어차피 시장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작은 정부, 소극 국가, 그 다음에 야경 국가라고 이 당시에 정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에 그냥 두다 보니까 어땠어요 얘들아?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 20세기 초반에
수정 자본주의.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 혼합 경제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때 이러한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뉴딜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이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 그리고 소국 국가에서 적극 국가, 그리고 복지 국가로의 역할이 강조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정부에 그냥 두다 보니까 정부 또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정부 실패가 발생을 하게 되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또 다시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 역시 다시 작은 정부로 돌아가게 되는 작은 정부로 돌아가는 이런 식의 이제 자본주의 변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운 거 교과서 140쪽 그리고 프린트 이쪽에 선생님이 여기 얘들아 이쪽이다. 이쪽에 적어준 부분 필기하는 게 좋을 거야. 필기해서 오세요. 그리고 프린트 3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고 이번 시간 그렇게 복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140쪽 프린트 2페이지 3페이지 그리고 프린트 141쪽 교과서 141쪽도 한번 읽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오도록 합니다. 문제 1번 2번 풀어오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